자, 지금부터 이제 이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상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 타당성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 x가 이제 y에 영향을 준 정도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 타당성에요, 구성 타당성이라는 게 있고, 네 가지 봅니다. 구성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이제 내적 타당성입니다. 내적 타당성과 또 하나가 외적 타당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됩니다. 네 가지의 타당성이 있어요. 네 가지의 타당성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구성 타당성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요, 구성 타당성. 그러니까 x가 y에 이제 영향을 준 거 있잖아요. 준 거에 관련돼서 거기에 관련된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느냐, 이 안에 x가 y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게 구성 타당성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자,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인 구성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싹 다 잘 집어 넣는 것이냐, 인 겁니다. 그죠? 이 안에다가 싹 다 잘 집어 넣어놨냐? 이게 바로 이제 구성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구성이 잘 돼 있냐고요. 구성. 패키지 안에 다 잘 들어있냐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들이 잘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느냐, 이겁니다.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별거 아니어가지고. 별거 아니어 시험엔 잘 안 나오고, 다 들어와 있냐, 이걸 봤다면, 그 다음에 통계 결론의 타당성은 이 인과성을 따지는 거예요. x가 y에 영향을 줬다라고 할 때에 요 이제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통계 결론의 타당성과 관련이 있어요. 진짜 x가 y에 영향을 준 것이냐, 다른 게 y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이제 오류예요.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죠. x가 y에 영향을 줬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경계해 줘야 돼요. 이 오류가 있는데, 오류에 두 가지를 또 좀 봐야 됩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제1종 오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2종 오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뭘 봤었냐면은 여기에서 제3종 오류라는 거를 본 적이 있지 않나요? 3종 오류라는 걸 본 적이 있죠? 없어요, 있어요? 있을걸요, 아마? 그죠? 3종 오류가 있는데, 어디서 봤어요, 3종 오류는? 요거는 아마 우리 정책 결정,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파악하고 목표를 제시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제3종 오류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3종 오류는 근원적인 오류, 메타 오류라고 하는데, 메타 오류가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문제 자체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문제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목표 설정도 잘못된 거죠. 목표 설정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 제3종 오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종 오류.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메타 오류, 문제를 잘못 파악하는 오류, 목표 설정 과정에 왜곡이 불러져오는 오류. 그 이후에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여기 처음부터 오류가 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3종 오류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종 오류, 2종 오류가 그렇다면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나중에 공부합시다 이러고 넘어왔을 텐데, 그 나중이 지금이에요. 1종 오류, 2종 오류 이 둘을 보는 건데, 1종 오류다 그랬을 때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에요, 영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가설이다 그러면 이제 귀무가설이랍니다. 귀무가설. 여기 하나가 있고요. 얘랑 이제 딱 대비시켜서 보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립가설, 연구가설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연구가설,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할 때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 둘을 비교할 때에는요. 자, 이 연가설이 지금 이게 현상이다. 현상, 현실이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연구가설이 대책이에요. 대책이니까 정책이겠지.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의 이제 현상, 현실이 연가설이고 그거에 상응해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면 그게 연구가설인 거예요. 연가설과 연구가설 이렇게 둘을 이제 대비시켜서 보시면 될 텐데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일종오류다라고 하면 일종오류는 이런 겁니다. 얘가 참이었어요. 그럼 얘랑 얘는요. 정반대로 대립되겠다는 거기 때문에 논리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참이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일종오류가 참이라면 일종오류에서는 연가설이 참이라면 연구가설이 거짓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참인 연가설을 기각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를 참이라고 생각 안 한 거죠. 참이라고 생각 안 하는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거짓된 연구가설을 채택한 거. 이런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하고요. 제2종 오류다 그랬을 때는 반대입니다. 연가설이 거짓이에요. 거짓인데 이것을 채택하는 오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연구가설이 참이었는데 이게 기각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각된 케이스다. 그래갖고요, 보세요. 이 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 노인이 있어요, A 노인. 그리고 B 노인이 있어요. A 노인, B 노인 전부 다 이제 독거를 해요. 혼자 살아. 독거하고 여기도 독거해. 독거를 하는데 A 노인에겐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고 B 노인도 자녀가 있어요. 근데 A 노인은 자녀와 연락이 돼요.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 지원도 받아. 그러니까 금전적 지원을 받아요. 그러고 B 노인은 연락이 안 돼. 자녀하고 연락이 안 되고 지원도 없어. 생활이 곤궁해. 실제로 공궁해. 그런데 A 노인은 그렇게 공궁하지 않아. 그런데 A 노인도 자기도 연락이 안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자식하고 연락이 안 되고 나도 너무 살기 힘들어요 라고 주장하면서 나한테도 복지 혜택을 주세요 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게 이제 골 때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골 때려져 버리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선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별 과정을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A 노인, B 노인 모두 이 노인 복지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A 노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녀하고 연락이 되고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도 연락 안 된다. 연락 안 되고 자식 못 본 지 몇십 년 지났다. 그러니 나한테도 지원을 해줘라. 이걸 걸러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정부가 어떻게 왔냐면은 못 믿겠다. 자식이 있다면은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연락이 되는 게 정상 아니냐. 대부분의 경우. 연락이 되고 자녀가 나름의 경제적 지원도 하겠지. 그게 아예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잘 못 믿겠다. 실제로 그런 노인이 B 노인처럼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노인들은 굉장히 드물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를 안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 혜택을 다 안 줘버렸습니다. 안 줘버렸어요. 안 줘버렸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B 노인 같은 사람이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B 노인 같은 사람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일종오류에 빠진 거예요. 자, 봐보세요. 정부가 일종오류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B 노인은 진짜로 자녀하고 연락이 안 돼. 그런데 자녀하고 연락이 안 되는 B 노인의 경우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각한 겁니다. 기각.
맞아요? 이걸 갖다가 기각한 거야. 참인데. B 노인은 참인데 기각하는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복지 혜택을 자녀가 있는 사람한테는 가족 복지를 해결하세요. 그러고 정부가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 걸 채택해버린 거죠. 일종 오류에 빠진 거예요. A 노인한테는 오류가 아니죠. A 노인한테는 오류가 아닌데 B 노인한테 일종 오류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저런 B 노인들이 너무 힘들게 살거나 아니면 자살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살하는 경우도.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노인 빈곤율도 세계 1위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있잖아요. 자녀가 있다면은 자녀한테 도움 다 받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글쎄 어떤 가족사가 있는지는 모르죠. B 노인이. 뭐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B 노인이 되게 나쁘게 살았을 수도 있어. 자녀들 잘 돌보지도 않고 집안 돈 갖다가 도박하느라고 탕진하고 막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잖아. 자녀들하고 이제 안 보는 사이가 됐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정책하는 사람은 고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걸 고려하면 안 돼요. 여기다 도덕적 잣대를 갖다가 들이밀어서 내가 심판관이 되겠다. 저승사자 같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잘잘못을 내가 다 판가름해 주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현상만 보는 거. 어떤 사연이 있겠지 분명히. 괜히 이렇게 됐겠어 이게? 어떤 남다른 가족사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아니면 이제 철저히 자식이 진짜 개싸가지다. 이럴 수도 있긴 한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자기 부모한테. 그거야말로. 그런데 아마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그러나 정책 당국자는 B 노인에 집중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혼자 막 죽어가고 못 먹고 막 이래 영양주 걸리고 혼자 죽어가고 이런 노인들이 적을 것 같아요? 꽤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됐지만 정부는 있잖아요. 이종 오류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종 오류를. 이종 오류가 뭐예요? 이 A 노인이 거짓으로 자기가 자녀랑 연락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채택하게 될까 봐. 그러니까 A 노인에 대해서 이종 오류에 빠질까 봐 B 노인에 대해서 일종 오류를 선택하고 있었던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거를 이제 바꿔줘 버렸습니다. 바꿔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실제로 연락이 되고 지원도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아니라고 우기고 우리가 명백히 밝혀내기가 좀 곤란하면 줘라 그냥. 복지 혜택을 줘라. 주고 난 다음에 허위 진술로 이거를 주작질해 가지고 복지금을 타갔으면 그거를 이제 밝혀내야죠. 나중에 밝혀내서 진짜로 이걸 속인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종 오류에 빠지더라도 해라는 거야. A 노인에 대해서 이종 오류에 빠지더라도 B 노인에 대한 일종 오류를 막기 때문에 진짜 공궁에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이래야 될 사람은 없어지지 않겠냐. 그만큼 이렇게 정책이 바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눈물도 있고 인권도 생각하는 훌륭한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여력이 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철학도 중요해요. 물론 철학도 중요한데 여력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복지를 줄 여력이 없었어. 여력이 없는데 굳이 막 이렇게 A 노인한테 속아가면서까지 다 주고 이렇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지도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었나?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는 현실적인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혹은 뭐 지도자의 철학이 그럴 수도 있는 거긴 하고 뭐 그런 게 맞물렸을 텐데 지금은 어쨌거나 어떻게 맞물린 거예요? 지도자의 철학도 이런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같이 우리 사회가 관심 가져야 된다는 철학도 맞는 데다가 하나는 더 뭐라고요? 하나는 더 우리가 줄 여력이 됐구나. A 노인한테 속더라도 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고 나중에 찾아라. 줄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커졌다는 것을 방증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1종 오류, 2종 오류 이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죠? 1종 오류, 2종 오류 이렇게 받으시고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오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있잖아요. 아까 뭐 불구속 상태로 이제 수사하거나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해요? 혹은 있잖아요. 그런 것이 결국에는 증거의 문제 이 사람이 무죄일 수 있는 확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죄일 수 있는 확률 때문에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전에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크림빵 뺑소니 사건.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같은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시험을 준비하고 선생님이 되겠다고. 그런데 나이가 29인데 결혼을 하게 된 거야. 뭐 임신을 하게 됐거나 뭐 이런 것 같아. 상황을 보니까.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니까 그거를 기특하게도 지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키우겠다라고, 결혼해서 우리 키워보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하고 이제 공부도 해야 되는 건 하지만은 당장 생계가 막막하니까 돈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루를 바쁘게 살아. 그런데 이제 뭐 아내가 임신했지만은 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력이 안 되니까. 근데 빵이 먹고 싶다 그런 거야. 이게 여기가 약간 또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요소인데, 크림빵이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없는 돈에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망을 합니다.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몇 년 안 된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수사해야 되잖아요. 이제 수사해서 도망가 버렸으니까. 근데 그 주변에 CCTV가 있긴 있는데 너무 흐릿하게 잡히고 이게 이걸 색출해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먹다가 이거를요 어떤 차량이라고 특정을 했어요. 차량의 모양새를 보니까 이게 RV 차량이고 그 다음에 색깔은 까맣고 뭐 그러면서 이제 단서들을 조금씩 모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종을 특정을 했어. 차종과 색깔을 딱 특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자동차 수리 공장을 다 뒤져. 번호판이 안 보이니까 다 뒤졌는데 누가 어떤 재료를 사갔다라는 것까지를 확보해. 고치러 경우는 아닌데 부품을 사가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다. 개인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집어내가지고 그걸 추적해가지고 그리고 그 일대에 그 차종의 그 색깔의 차량을 일단 리스트를 뽑았겠죠. 리스트를 이만큼 뽑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를 다 이제 찾아다니다가 뭘 발견했냐면 아까 그 막 재료 사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손으로 자기 차를 고친 차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특정하고 자백을 받죠. 그래서 이제 사고를 내고 사망사고를 내고 뺑소니 친 것까지는 잡아냈어요. 근데 이게 국민들도 막 응원하게 됐어. 아까 그 안타까운 사연이잖아요.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어가지고 국민들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재판 결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것은 유죄가 됐는데요. 음주 뺑소니 부분은 무죄가 됐어요. 음주는. 경찰이 어디까지 밝혔냐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술자리에 있었어. 술자리에 동료들하고 있었던 것까진 밝혔어. 근데 결정적으로 술을 마시는 장면이 안 나와. 마시는 장면이 왜 방으로 돼 있는데 들어가서 처마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간이 며칠 지났으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지는 안 마셨다라고 우기는데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정황상 이건 안 마셨을 리가 없다 라는 걸 경찰이 이제 주장했으나 경찰이 주장하고 검사가 이제 나중에 재판에서 그걸 주장했겠죠. 그랬을 텐데 판사는 그렇게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데 증거가 없으면은요 그때는 오히려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주라는 이 사법의 대원칙이에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주래요. 인 듀비오 프로레오라는
라틴어로 설명을 합니다. in dubio pro reo.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n dubio pro reo.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애매할 때는. 그래서 여담이지만은 한명숙 전 총리라고 있잖아요. 여자 총리 하셨던 분. 그분이 뇌물 받았다고 감옥 갔다 왔는데 그거 이제 다시 뒤져보고 있어요. 본인 안 받았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 그런데 돈 줬다는 사람이 자기가 불리해짐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 줬는데 검찰이 압박해서 내가 줬다고 거짓 진술했다. 이거를 일관되게 법정에서 주장하다가 그러다가 이분도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은 돌아가셨거든. 그러면 그럴 때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 in dubio pro reo에 따라 증거는 없어. 증거는 이 사람의 증언밖에 없어. 돈 줬다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엔 줬다 그랬다가 재판에 와서는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 재판에서 말한 거가 더 큰 유효한 진술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증거를 못 댔어, 검찰이. 그러면은 이건 무죄가 나야 되는데 1심은 무죄가 나는데 2심에서 징역 2년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감옥을 갔다 와. 그래서 진실이야 하늘만 알겠지만 그때도 그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말이 안 돼. 인디비오 프로 레오를 따라줘야지 왜 안 따라주냐고. 그 경우에는 다른 증거를 못 대면은 의심스러워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줬냐 이거. 그리고 방금 전에 크림빵 뺑소니는 해줬잖아. 또 심지어 사망사고를 냈는데. 그리고 누가 봐도 음주지. 그건 술을 안 먹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러나 재판부가 생각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날 운전을 해야 되니까 술을 안 먹었을 수도 있지. 그냥 건배만 하고 내려놨다든가. 그걸 어떻게 특정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자, 봐보세요. 그것도 이런 오류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실제로 술을 마셨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지. 근데 거짓말을 한 것을 채택할까봐. 그죠? 거짓말을 한 것이 채택되면 어떻게 돼요? 채택이 되면 이종 오류잖아요. 근데 이종 오류를 해버린 거지 그냥. 법원이. 인디비오 프로레오는 이종 오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종 오류에. 이종 오류에 해당되는 건데 뭘 피하기 위한 거냐면 이 사람이 진짜 술을 안 마셨어. 안 마셨는데 야, 너 원래 술 마실 줄도 아는 인간이고 술자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고 사망사고를 낸 걸로 봐서는 뺑소니였을 정황이 충분한데 뭔 말이야. 너 말 거짓말이지? 그러고 이거 기각해버려. 참인데 기각해버리고 감옥으로 보내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이종 오류를 선택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이종 오류. 차라리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된 주장일지라도 그냥 받아들이자. 어쩔 수 없다.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은 받아들여야 된다. 왜?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사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화가 날 때도 있죠,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저거는 저 새끼는 나쁜 새끼인데 증거가 없다고 풀어주고 이럴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오류, 이 논리의 오류예요. 논리의 오류.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인과관계 규명할 때는 이런 논리상의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빠지지 않고 진짜 X 때문에 Y가 왔다는 걸 정확하게 증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종 오류, 2종 오류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두시고, 내적 타당성, 얘는 이제 뭐냐면은요, 우리 교재를 한번 가보세요. 내적 타당성 거기에요, 이 말에다 체크하세요. 정확도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정확도. 그 말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뭐냐면 정확도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요, 이 인과관계가 일단은 수립이 됐어요. 근데 인과관계의 정확도를 보는 겁니다. 이 인과관계의 정확도를 보는 거예요. 인과관계 정확도. 됐나요? 인과관계 정확도. 네. 이거를 밝혀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Y에 영향 준 것까지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찐이냐? 이것도 찐이야, 찐. 진짜 X 때문에 Y가 왔냐? 어느 정도 순도로 왔냐? 다른 요인은 없냐? 그냥 X 때문에 Y가 온 게 맞냐? 이거를 밝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적 타당성입니다. 내적 타당성의 정확도를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런 과정, 내적 타당성,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 정확도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럴 수 있어요. X가 Y에 영향을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볼게요. X가
y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얘가 이제 독립변수라고 했죠. 독립변수가 되고 얘가 이제 종속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또 다른 z변수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도처에. 이게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요. 이 앞에 선행변수가 있었어. 그래갖고 사실은 얘가 1, 얘가 2, 얘가 3 이렇게 오는 거야. 당구 쳐보신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사실은 요걸 쳐가지고 저 공을 맞추려고 그랬는데 툭 쳤는데 삑사리가 나가지고 이게 잘못 굴러가서 다른 공을 쳤는데 그 공이 저 공을 쳐. 이럴 때는 그 당구 예의상 미안하다고 이렇게 한번 삑사리로 들어가는 경우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얘가 없었더라면 얘가 얘한테 영향 안 주는 거야. 그럼 진짜 얘 때문에 얘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나 이게? 애매한데? 얘가 얘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준 거라고 말할 수 있나 이게? 애매하다고요. 애매해.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y변수가요. y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았어. 그런데 이것은 x변수의 결과였어. 그래서 여기에 매개변수라 그래요. 이게 있을 수도 있지. 이것도 뭐냐면은요. 이게 보면은 얘가 1, 얘가 2, 얘가 3. 1, 2, 3 이렇게 된 거예요. 1, 2, 3, 1, 2, 3. 2가 없었으면은 x가 직접 y에 영향을 못 줘. 그런데 2를 빼고 그냥 1 때문에 y가 왔어요. 3이 왔어요. 그냥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왜곡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여기에 막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아요. 허위 변수가 있어. 허위 변수는 둘이 관련성이 없는데 있게끔 한 거예요. 없는데 있게끔 보이게 한 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억제 변수 같은 것도 있어요. 둘의 영향이 어때요? 둘의 영향이 있었는데 없게 보이게 한 거. 그런 건 또 이제 억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혼란 변수는 둘의 관계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둘의 관계를 왜곡하는 변수도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17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중 왜곡 변수는요, 사실은 y가 x에 영향을 줬는데 논리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게 x가 y에 영향을 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이런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변수로서 이렇게 이제 이것을 훼손하는 경우다 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x가 y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z 변수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내적 타당성은 이런 변수들을 싹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싹 다 제거를 하고 진짜 x 때문에 y가 왔음을 분명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요, 외적 타당성은 어떤 거냐면은, 외적 타당성은 내적 타당성이 성립이 됐다면은 외연을 좀 확장해 볼 수 있지 않냐. 비슷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인과관계가 마찬가지로 성립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겁니다. 그래갖고 외적 타당성은요, 요거는 뭐가 되냐면, 얘는 일관성이라고 했잖아요. 신뢰성은.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얘는요 일반화예요. 일반화. 그러니까 이렇게 내적 타당성,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 온 이 결론을 그렇다면은 주위에 비슷한 사례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만하지 않냐. 다른 사례에도 똑같이 적용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일반화가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그리고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이런 변수들 말고 또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요, 신뢰성이라는 건 조금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신뢰성은 일관성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방법을요, 봐봐요. 재시험을 해보더라도, 리테스트를 해보더라도
그래도 한 번 나온 결과가 그 다음에 안 뒤집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요소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 절반을 물어보고 절반을 뭔가 행정학 문제가 20문제가 있는데 10문제를 테스트했을 때 성적의 분포와 또 다른 10문제를 물어봤을 때 성적의 분포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반분법, 그렇게 테스트해 보는 거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평행양식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행양식법. 요거는요, 이 시험지로 성적순위 이렇게 나온 사람은 다른 시험지로 테스트를 해봐도 또 성적이 그렇게 나와야지. 성적의 순위가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평가 방법을 갖고 오더라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차라리 20문제를 좀 풀게 했는데 딱 서열이 그렇게 나오면은 OX로 물어봐도 성적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그 서열대로 나오게 하는 것을 평행양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일관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걸 봐야 돼요. 얘하고 얘의 관계인데요. 얘하고 얘의 관계는 뭐냐면, 자, 타당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타당성이 요만큼 있으면 타당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신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뢰성이 없으면 타당성이 없어요. 타당성이 있으면 신뢰성도 있어요. 근데 신뢰성이 있다고 타당성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요소들도 있어. 신뢰성만 있는 게 아니라 타당성 안에는 여러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 하나가 신뢰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뢰성은 타당성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명제 수업 들은 적 있죠? 예전에 명제 공부한 적 있죠? 명제까지는 우리가 좀 하잖아. 집합하고 명제까지는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수포여도.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게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 타당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가 신뢰성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신뢰성이 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타당성이 확보가 됐다면 신뢰성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신뢰성이 있다고 타당성이 꼭 성립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요소가 빠져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죠? 이 관계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쿠카 캠벨은 이렇게 두 가지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정책평가의 인가성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가 170, 171, 172까지 이제 걸쳐서 나와 있고 173까지네요. 신뢰성까지니까.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173쪽에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나와 있죠? 예, 준실험, 진실험, 비실험. 여기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그죠? 다 왔고 다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설명이 됐는데 남은 게 이제 저해 요인들이에요.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과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이건 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정리가 되면 정책 변동 기획에 관련된 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그러면 이제 정책론이 모두 다 끝나게 됩니다. 정책론이 끝나고 조직론도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네, 조직론도 1시간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계획 잡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거대한 두 산을 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내용들 나가보도록 할게요. 고생들 하셨어요.